정권 말기에 가면은 관료들을 다 승진시켜서 장관으로 임명하는 게 보통의 예인데 자칫 잘못하면요 이 하나회라는 얘기를 들을 거예요. 이 엑스포에 대해서 보고를 하지 않고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 승진을 한 거예요. 고구마 정치판에 시원한 사이다. 이현주 허성무의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네, 답답한 뉴스를 시원하게 격주로 풀어주는 두 분 오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이현주 전 국회의원, 허성무 전 창원시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먼저 시간이 좀 흘렀습니다만 안타까웠던 소식부터 다뤄보겠습니다. 2030 부산 세계엑스포 유치는 무산이 됐고 이후 패인에 대한 분석이 여러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경남의 시각에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엑스포 유치를 겨냥하면서 여러 사업을 앞당기기도 했었고 가덕도 신공항 같은 경우에는 2035년이었는데 2029년으로 앞당겨 조정했잖아요. 그래서 엑스포 유치가 무산됐으니까 이런 관련 사업들이 동력을 잃는 거 아니냐, 차질을 빚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는데 먼저 이현주 전 의원께서는 이번 유치 무산 그리고 또 앞으로 경남에 관련된 사업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네, 저희가 뭐 이렇게 유치를 노력한 건 좋은데요. 예. 사실은 뭐 어떻게 보면 저는 일주일 전부터 이제 이게 좀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너무 충격받거나 상처받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교훈을 안 되더라도 우리 뭐가 문제였는지를 되짚는 게 더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좀 비난도 많이 받았지만 아니, 발표 나기 전부터 네네네 예. 아니 왜냐하면 너무 사람들이 엉뚱한 길로 막 가니까 그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나라도 저는 항상 산소 같은 여자 옳은 소리를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그런 역할을 내가 해야겠다 이래서 이제 현실을 직시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제가 얘기했던 이제 요지는 이런 거예요. 뭔가 정보가 너무나 통제되고 이런 얘기를 우리가 현실을 직시하는 얘기를 하는 것을 두려워해야 하는 사회가 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우리 사회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안 좋은 일이라도 우리가 우리의 역량이 부족하다 이렇게 되면 그것을 직시를 하고 우리는 더 나은 방향으로 뭔가 보완을 해야 되는 게 그게 사실은 현명한 거고 지혜로운 거죠. 그리고 이제 경남이나 부산이나 이 PK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저는 되게 안타까웠던 게 물론 항상 보면 어떤 국제적인 행사를 유치를 하면서 그걸 유치를 기화로 해가지고 명분을 얻어서 뭐 예산도 막 얻고 하는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사실 과거부터 계속 70년대 80년대부터 우리 익숙한 모습들이죠. 근데 저는 이제는 대한민국이 그런 모습을 좀 극복해야 되는 그런 수준이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꼭 해야 되는 사업이면 엑스포 이런 거랑 상관없이 정말 합심해서 좀 해내고 그다음에 또 엑스포가 무산됐다고 안 하고 이런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 왜 보면 꼭 이 힘든 어려운 집이 막 뭔가 한번 이렇게 잔치 한번 빚내서 막 진 다음에 그 잔치를 핑계로 해가지고 뭔가 좀 해 이것은 사실은 굉장히 근시안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런 평소에 우리가 그 다음에 좀 안타까웠던 게 이 엑스포에 너무 홍보에 치중하고 분위기가 그렇게 가다 보니까 일상적인 우리가 꾸준하게 PK 지역에서 했었어야 되는 집행해야 되는 예산과 어떤 행정 이런 것들이 굉장히 소홀히 되고 있었단 말이에요. 거기 다 묻혀가지고.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일종의 정치인들이니까 이걸 기화로 해서 자기 선거운동하는 느낌도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가벼운 모습보다는 우리 좀 더 길게 보고 제대로 된 모습들을 보여야 된다. 그게 국민들이 원하는 거 아니에요. 진정성 있는 행정. 그래서 특히 가덕도도 말씀하셨지만 가덕도를 하려면 제대로 좀 이렇게 꾸준히 하고 그리고 정권에 따라서 또는 그때그때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저는 이런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필요한 사업이니까 엑스포 상관없이 추진해 나가야 된다. 지역에 있어서는. 대통령도 바로 유치 실패 이후에 어찌 보면 보기 드물게 바로 사과하지 않았습니까? 대국민 담화 통해서 국토균형 발전 전략은 그대로 추진될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산소 같은 여자의 말씀이었는데 또 뭐 수소 같은 남자라고 해야 되나요? 또 창원하면 수소고 허성무 전 시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근본적으로 이제 무리하게 정부가 이것을 계속 현실과 다르게 가져갔던 것은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1년 6개월이 넘었지만 업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뭔가 업적을 만들기 위한 과도한 이제 몰입이 있었다.
그러다 보니까 객관성 또 객관적 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다 쳐낼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져서 이런 황당한 결과까지 오게 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요. 현실을 직시하는 발언을 그럼요. 듣지 못했다. 예. 그래서 이제 뭐 보고가 안 된 거겠네요. 벌거벗은 임금님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고 또 대통령을 그렇게까지 몰아간 참모들에 대한 책임 추궁이 있어야 된다는 지적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 그러나 이제 그거는 그대로 가야 되고 그리고 5,70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예산이 투자됐는데 거기에 대한 또 검증도 있어야 되는 거고요. 사후에 우리가 검증해야 될 게 몇 가지 철저하게 하고 가야 되고 다만 이제 우리 부산 경남 지역에 투자하고자 했던 것은 그것과 관계없이 꼭 필요한 겁니다. 네네. 가덕신공항 이야기 나와 있습니다만은 제가 늘 가덕신공항의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인문학적인 이야기를 한 가지를 보태는 게 있습니다. 원래 그게 창원군 청가면입니다. 그 청가라는 말이 하늘 천자에 더할 가자입니다. 하늘이 더해진다는 뜻이에요. 그게 공항이 생긴다는 이야기죠. 예. 그래서 코로나 이전에 김해공항의 국제선은 포화가 돼서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결국은 국제선 중심의 새로운 공항이 필요한 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요. 아시아권의 우리의 경쟁 도시들하고 비교를 해봐도 부산 경남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극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상하이 경제권이나 그다음에 싱가포르 경제권이나 이런 데는 항만과 공항을 같이 끼고 돌아가거든요. 그런데 서울을 중심으로 하는 수도권 경제는 이 모든 우리 경쟁 대상들과의 비교 우위를 다 가진 것은 아닙니다. 그럼 부산이 오히려 그 비교 우위를 가진 면들이 있기 때문에 부산 경남에 그런 공항이 꼭 필요하다. 그래서 엑스포와 관계없이 이거는 신속하게 추진해야 될 문제다. 네. 가덕도 신공항과 또 관련 사업들에 있어서는 두 분 다 같은 취지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시간이 역시나 두 분 함께 할 때마다 부족하기 때문에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인사 관련 소식인데 12월 전후로 인물 교체 소식이 참 파다하게 많았습니다. 자, 오늘 뉴스테이블은 한 가지 말씀드리면 사전 녹화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르면 오늘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됐던 개각에 대한 오피셜은 다룰 수 없다는 점은 미리 참고를 바라겠고요. 먼저 지난주 뉴스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정책실장직을 신설하는 등 대통령실을 확대 개편했습니다. 이것도 신설입니다만 뭐 부활이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자, 그리고 신임 정책실장에는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이 승진 임명됐는데 개각과 또 총선 전에 변주를 한번 정부가 준 모양새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먼저 허성무 전 시장 듣겠습니다. 예, 뭐 그 대통령실도 한번 개편할 때가 됐고 또 개각도 할 때가 됐죠. 그래서 뭐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만은 제가 볼 때 이게 한 2주 정도 빨라졌어요. 빨라진 이유는 무엇인가? 결국은 엑스포 유치 실패를 빨리 국면 전환하기 위해서 인사 카드가 먼저 나온 거죠. 그래서 2주 정도 빨라졌다는 말씀을 드리고 문제는 할 때는 됐지만 이제 결국은 인사 수요가 총선을 위해서 대통령실의 핵심들이 총선 출마를 위해서 나가면서 그 빈자리를 채우는 방식인데 그러면 지난 1년 7, 8개월 동안에 대통령실의 일이 잘 되었느냐? 평가가 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평가는 박합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게 많죠. 그런데 후임자들을 보면은 그 부정적인 평가에서 주도적 역할을 했던 기획수석이라든지 그다음에 국정상황실장이 지금 다 승진을 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 인사가 맞냐 말이죠. 책임져야 될 사람들이 승진됐다는 측면에서는 이게 잘못된 인사다라는 지적을 또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와 있다. 그 개각을 하게 돼도 이번에 지금 미리 나오는 걸 보면은 전부 다 이제 그 전통 관료 출신들이 다 지금 거명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것은 뭔가 하면은 정무적 능력이 뛰어나고 그 정치권에서 새로운 사람을 받기가 또 내지는 관료가 아닌 다른 분야에서 받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지금 몰려 있다. 그래서 정권 말기에 가면은 관료들을 다 승진시켜서 장관으로 임명하는 게 보통의 예인데 이게 정권 지금 1년 7개월밖에 안 됐는데 벌써 관료들을 전면에 내세운다는 것은 그만큼 정권 말기적 현상이다. 이런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봤을 때는 뭐 대통령 마인드라든지 국정 기조의 변화가 있을까라는 기대감은 사실 좀 충분히 실릴 수 없다라는 평가로 들리거든요. 이현주 전 의원께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제 웬만한 그 자리에 있는 인사 같은 경우에는 그것은 사실은 인사 자체가 메시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 그 특히나 정치나 대통령이나 뭐 이런 쪽에서는 결국에는 모든 것을 국민을 향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사를 통해서 자신의 메시지를 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국정 기조가 바뀌었다. 그러면 인사를 보고
물어보면 알아요. 예. 예를 들어서 문제가 있었던 국정에 책임이 있는 사람을 경질하고 그다음에 그것과 다른 국민들이 요구하는 새로운 어떤 기조를 가진 사람들을 그 그룹을 등용한다든지 이런 걸 통해서 국민들한테 변화에 대한 기대감을 심어주고 또 그런 내가 변하겠다라고 그 메시지를 주는 거죠. 그게 이제 정치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대통령께서는 아무리 정치의 문외한이었다고 하지만 너무 심하다 이것은. 그래도 대통령이라는 게 일일이 실무를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대통령이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한테 어떤 비전을 제시하고 우리는 이 길로 갑니다라고 방향을 제시하면서 좀 이렇게 희망이 없어진 국민들한테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역할이 바로 대통령의 자리예요. 그런데 이분이 보면 지금 인사를 하시면서 그러한 희망이라든가 뭔가 변화할 것 같은 그런 기대감을 전혀 심어주지 않고 또 그것이 미치는 대국민 어떤 메시지가 미치는 정치의 변화나 어떤 우리 사회에 대한 변화의 이 영향에 대해서 굉장히 과소평가하고 별로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저는 정치가 대한민국에서 큰 틀에서 완전히 실종된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국정 철학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이것도 인사로서 핵심 세력의 핵심 그 자리에 인사로서 보여주는 것인데 이번에 그러면 국정 철학이 뭐냐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아주 쉽게 우리가 조금 전에 우리가 엑스포를 얘기했지만 예. 이 엑스포에 대해서 보고를 하지 않고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 그대로 승진을 하셨어요. 그럼 이건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이냐. 결국 이럴 때 만약에 메시지를 낸다면 정말 죄송하다고 사과까지 하셨으니까 이 유치 실패가 죄송한 게 아니라 이 과정에서 국민들이 국민들을 호도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 정보가 제대로 통제된 부분들에 대해서 사과하셔야 되는데 그렇다면 그 사과를 드러내는 게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한 인사들을 등용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거꾸로 하셨어요. 그러면 이걸 보고 아무런 이제 희망을 갖기가 힘든 거죠. 그래서 저는 대통령께서 국정과 그다음 국민들과의 소통의 메커니즘에 대해서 전혀 이해를 못하고 계시다. 그리고 대통령 역할에 대해서도 이 어떤 비전과 방향을 제시하면서 국민들 전체 대한민국 5천만 국민들한테 어떠한 그 신바람을 불게 한다는 그 대통령의 역할 여기에 대해서도 전혀 인식을 못하고 계신다. 그래서 누군가는 저는 제발 이제 좀 늦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지만 지금이라도 정치를 왜 하는지 대통령이란 어떤 자리인지 그리고 대통령 인사는 어떤 메시지로 이 표현이 되는 것인지 그래서 대통령의 메시지와 행동으로 인해서 전체 사회가 어떻게 변화해 가는지 역사가 이런 거에 대한 전 좀 심도 깊은 고민이 필요하신 거 아닌가 이런 얘기를 지금 하면 안 되는데 네. 네. 저희가 이제 바로 이어서 다뤄볼 얘기가 이제 이 인물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메시지가 있었냐 없었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사안이기도 한데 지난주에 사실 주목받았던 것은 인물에 대한 교체나 임명 변화보다는 탄핵건이 있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탄핵 발의를 예고했었던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이제는 전 위원장이 됐습니다. 이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정말 예상하지 못한 시나리오를 펼쳐진 것 같은데 스스로 물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렸던 게 대통령의 어떤 메시지가 있어서 스스로 물러난 것이다. 왜냐하면 그전에 인터뷰에서는 절대 그럴 일 없다라고 전 위원장이 말을 했었기 때문에 허성모 전 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런 질문 충분히 스스로도 한번 해봤을 것 같아요. 허를 좀 찔렸다는 평가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찔렸습니까? 아닙니까? 이제 보통의 지금 평가는 예. 허를 찔렀다. 예. 그리고 민주당이 당황했다. 이런 평가가 하나 있는데 또 저희들 입장에서는 너무나 예상된 수순이었다. 왜냐하면은 정말로 탄핵이 되면은 그 헌재에서 탄핵 결정이 나올 때까지 6개월간 최장 예. 업무 중지가 되죠. 그러면 방통위가 6개월 동안 어떤 결정을 할 수가 없어집니다. 올스톱이네요. 예, 예. 그렇게 되기 때문에 결국은 정권 입장에서는 인물 교체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사퇴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건 이제 예상된 시나리오 1번입니다, 사실은. 그러면 대통령도 방통위 위원장을 바라보는 시각은 전혀 변화가 없을 것이다라는 것을 방증하는 셈이 될 수도 있겠네요. 예, 그런 면도 예. 있고 이제 그게 하나의 이제 저희들이 보는 관점이고 두 번째는 이제 본인은 좀 버티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이동관 본인은. 본인은. 예, 어쨌든 이 위기를 넘겨서 방통위원장으로 장기적인 역할을 하고 싶어 했는데 대통령실하고 갈등 문제가 불거졌어요. 이제 여러 추측이긴 합니다만은 YTN의 이제 그 소유주가 바뀌지 않습니까? 이제 그것과 관련해서 방통위의 의결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미뤘어요. 이동관 위원장이. 전 위원장이 매조지하지 못했던 것에 대한 이제 거기에는 이제 이동관 위원장의 계산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야당과의 적절한 타협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해나가려고 하는 자기 계산이 있었는데 대통령실에서는 이제 거기에 대해서 경로했을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빨리 이걸 매듭을 지어줘야 되는데 왜냐하면 사실은 그분들이 이 YTN을 민영화가 아니라 완전히 그 개인에게 팔아서 사유화시키는 거지 않습니까? 이 엄청난 언론에 있어서의 변화가 있는데 이것을 대통령의 뜻이 없이 누가 이걸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그 마무리도 대통령의 뜻에 맞게 빨리 매듭을 지어줘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이동관 전 위원장이 좀 주춤거렸던 거죠. 아마 거기에 대한 대통령실의 강력한 사퇴 요구가 있었고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인 게 아닌가 하는 후자의 판단을 저희들이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전자에 정해진 시나리오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버텨야 된 거죠.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이유 때문에 아주 급격하게 결정이 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지금 예측하고 있습니다. 저는 뭐 다른 설 들었는데 뭐 총선이나 아니면 다른 자리 이런 게 좀 거래가 된 거 아닌가 라는 얘기도 있긴 하던데. 뭐 거래가 됐을 수는 있지만 그것은 이제 후속 조치인 것이고요. 일단은 그분을 바꿀 필요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두 가지가 있잖아요. 이제 방통위원장을 교체를 한다라고 했을 때 이게 보니까 이 탄핵에 대한 여론이 만만치 않고 상당히 생각보다 셌거든요. 그다음에 이 어떤 국회에 보면 국회가 이제는 세게 나가는구나 이런 것도 있었고 그다음 이동관 위원장에 대한 평가 이런 것들도 있었고 그럼 만약에 이렇게 해서 너무 무리하게 했던 거에 대해서 국정기조를 철회를 하고 이게 잘못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성찰하는 의미에서 교체한다. 이렇게 됐다면 저는 굉장히 좋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국회가 막 이렇게 벼랑 끝 전술로 몰아갔지만 결국에는 한 발 정부가 물러섬으로써 국회하고 타협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겼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만약에 되는 거였다면 대통령이나 방통위원장의 메시지가 거기에 맞게 나왔겠죠. 그래서 이 어떤 뭔가 다시 돌아보겠다는 이런 얘기들이 나왔을 텐데 두 분 대통령은 일단 메시지가 없었고 아예 방통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이동관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메시지가 국가와 대통령에 대한 충성 이런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결국에는 어떤 성찰의 결과로 사퇴하신 게 아닌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전혀 성찰하지 않는데 전술적으로 사퇴한 것이다라고밖에 결론이 안 나는 것이고. 죄송합니다만 의원님 저희가 전하는 말씀 듣고 와서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주 전 의원, 허성모 전 창원시장과 함께하고 있는 뉴스테이블 잠시 후에 들어오겠습니다. (2023년 11월 16일) 드디어 새 친구가 공개됩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새 친구를 만나 삶의 접점을 찾는 처음 뵙겠습니다. 자, 63,900원 69. 무슨 나와? 물이 또 나오나? 신나죠? 자식 같은 존재들. 신선하고 맛있지? 오케이. 좀 먹어봐. 엄마 어서 오시라. 아버지가 죽었다. 전봇대에 머리를 박고. 첫 문장이 제일 중요하죠. 바로 그냥 즉석에서 떠올랐어요. 컴퓨터로 침착하게 타닥 치고 되게 여러 번 썼다가 지우고 썼다 지우고. 궁금하지 않습니까? 궁금하잖아요. 어떻게 다 생긴 걸까 이 모든 게. 저 이렇게 뛰면서 얘기하는 거 좋아해요. 나를 왜 걷게 하는 거야? 찾았다. 매우 낯설군요. 놀이기구 이런 거 타라고 막 시키고 하시던데. 난 정말 끝장이다. 알아서 사세요 라고 하겠죠 그냥. 욕 봐라. 여러분은 지금 경남 대표 시사 프로그램 뉴스파다를 TV, 라디오, 유튜브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격주 월요일마다 함께하는 뉴스테이블 특별판 이현주 전 의원, 허승우 전 창원시장과 함께하고 있고요. 앞서 이동관 전 위원장 관련 이야기하다가 저희가 전하는 말씀 듣고 왔습니다. 이현주 전 의원 계속해서 듣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국민들은 그런데 뭐 탄핵까지 막 가다가 교체 사퇴를 했으니까 그러면 어쨌든 뭔가 이렇게 시정되는 거 아니냐. 혹시 이렇게 또 기대하실 수도 있지만 메시지를 봐야 된다라는 거고, 그래서 이 메시지를 보면 상황은 더 악화될 가능성이 있어서 굉장히 걱정스럽다라는 거고, 아까 YTN 말씀하셨는데 이제 이동관 위원장만 해도 MB 정권 때 사실은 그 블랙리스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시달리셨고 이후에 퇴임하고 나서 엄청나게 고통을 받으셨을 거예요. 틀림없이. 그래서 이분도 성향은 그대로 있겠지만 그래도 절차의 최소한의 어떤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나중에 자기가 다친다는 생각을 했을 것 같고요. 그 YTN 매각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방통위에 5명 중에 2명밖에 없는 상태에서 이것을 무리하게 밀어붙였다가는 제가 볼 때는 100% 이것은 정권 바뀐 다음에 국정조사나 특검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면 이 자기가 타겟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 아마 버틸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그런데 이런 것을 밀어붙이라고 한다면 이거 매우 심각한 건데 누가 이것을 정상적인 사람이 이거 맡으려고 하겠는가. 그리고 예컨대 이제 문재인 정권 때 우리가 보면 그렇게 하다가 굉장히 지금 고생하고 있는 게 뭐냐면 한수원 이사회거든요. 그래서 절차적으로 자신들의 어떤 그 철학이나 어떤 그것을 유지하려고 했는지 모르나 이것을 굉장히 급하게 막 밀어붙이다가 무리수가 나가지고 결국에는 지금 그 사람들이 다 조사받고 수사받고 지금 처벌을 받고 있는 중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정권이 어떤 정권이냐 어느 당이냐 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 정권이 이렇게 하면 이것은 몇 년 후에 어떻게 될 건가 이게 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YTN 매각 과연 이게 계속될 이 매각한 상태 이후에 나중에 이 방송국을 망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YTN이란 방송국이 굉장히 걱정스럽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공석이니까 일단 물러났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자는 누구일까에 대한 물음표가 많이 따라붙고 있는데 사의 후에 이동관 전 위원장이 사의를 밝힌 이후에 초기에는 김장겸, 김은혜 그리고 이진숙 이런 MBC 관련 인물들 이제 방송계 언론인이 소환이 되다가 주말 기점에서 오늘 아침 보니까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이 내정됐다는 소식이 네. 국민일보 단독 보도로 있었어요. 어쨌든 확정된 건 아니니까 거론되는 인물들을 봤을 때는 좀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궁금한데요. 이게 뭐 다를 게 없는 분이죠. 물러난 분하고 또 거명되는 분 중에 누군가가 됐을 때 전혀 뭐 변화가 있을 이유가 없는 제2의 제3의 그렇죠. 제4의 예. 그래서 이제 뭐 민주당 쪽에서도 이제 강력 경고를 하고 나선 건데 지금 뭐 거의 내정이 확정됐다고 하는 김홍일 권익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검사 출신이고 예. 그렇죠. 방송하고 아무 관계도 없어요. 예. 그리고 이분은 아마 우리 국민들 머릿속에 지금 기억이 되살아나는 게 이명박 정권 때의 BBK 특검의 특검이었어요. 이분이 특검을 할 때 이분 밑에 실무자로 와 있던 검사들이 누군가 하면은 지금의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이런 분들이에요. 그때 이제 BBK 특검을 하면서 이명박 대통령한테 면죄부를 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그 특검이 가장 역사상 실패한 특검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김홍일 이분이 만약에 방통위원장이 된다면 역시 대통령실의 지시를 충실히 이행할 것이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죠. 예. 그런 면에서 보면은 뭐 아직 내정 단계라 하지만 역시 부적절한 인사고 어떤 국정기조나 언론에 대한 변화가 전혀 없을 거라고 예측이 됩니다. 예. 그래서 다 걱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니 주요 지상파 방송 제어가 심사 이런 거 관련해서도 지금 할 일이 참 많은 방통이지 않습니까? 심지어 대통령께서 야당이 추천했던 방통위원 임명을 안 해줬어요. 그렇죠. 예. 그 이제 야당이 추천하고 국회가 의결하면은 반드시 지금까지는 다 임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긴 시간 임명을 안 해서 결국 본인이 지금 포기를 해버렸잖아요. 그래서 5명인 위원회가 지금 2명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도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그 위원장 채워지는 것도 중요한데 5인 체제 구축되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YTN 매각 이렇게 중차대한 문제를 그러니까요. 지금 5명 중에 2명 그것도 이 나머지가 임명이 안 되는 경위나 과정들을 보면 굉장히 고의적이란 말이지. 이런 상태에서 그런 걸 툭딱 해버린다?
나중에요 100% 문제 생깁니다. 이건 제가 볼 때는 100%예요. 그러면 이게 왜냐하면 세상이라는 우리나라가 지금 왕정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영원한 권력이 아니거든요. 근데 어떻게 도대체 내일이 없는 사람들처럼 지금 살고 계세요. 이거 걱정스럽고 이렇게 하다가 결국 인사권이 지나치게 사유화되는 과정으로 가고 있다고 저는 보는데 이게 왜 문제냐? 파국으로 갑니다. 반드시 파국으로 갑니다. 갈 때까지 가보자로 펼쳐지고 있는 것 같아요. 파국으로 가면 누가 피해를 입느냐? 국민들이 피해를 입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된다. 근데 이게 지금 검찰 세력 이게 일종의 세력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검사 출신이 다양하게 온다 이게 아니라 보면 특정 세력이 있어요. 검찰 내에서도 특정 세력. 네, 검찰 내에서 아주 저는 이게 다수라고 생각 안 하거든요. 근데 그 특정 세력들이 모든 걸 다 좌지우지하고 있는 방송, 그 다음에 검찰 내부 또 경찰 뭐 이런 어떤 국정의 모든 것들을 인사, 금융, 그죠? 이거 뭐냐? 이거 큰일 났다. 자칫 잘못하면요. 이 하나회라는 얘기를 들을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이거 어마어마하게 큰 일이 생깁니다. 우리 헌정 질서에, 헌정사에서. 사실상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 임명하는 검사들이 다 특수부 출신이고 특수부 내에서도 윤석열 사단이라고 불리는 그러니까 사실은 사람들이고. 검찰 내 하나가 맞죠. 네, 뭐 그렇게밖에 인식할 수 없고 이게 이제 지금은 정치권의 일부에서 나오는 얘기지만 저는 이게 곧 국민들 전반에 퍼질 거라고 생각이 되고 이걸 어떻게 감당을 하겠느냐. 저는 그래서 국민의힘이 여당이지만 이제 안 된다 절대로. 이것은 왜냐하면 이게 70년대 80년대 아니에요. 우리 국민들이 이미 그것을 그 피를 흘리고 그 고생을 해서 그 역사를 이까지 가지고 왔는데 지금 와서 그 시대로 돌아간다? 그 시대는 그래도 군인들은 또 나름대로의 애국심이라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것조차 있는 집단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렇게 가게 되면 결국에는 이들을 그러면 그동안 뒷받침해왔던 여당, 국민의힘이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되고요. 그리고 보수 정치 자체가 실종되는 상황으로 갈 것이다. 그래서 저는 대통령하고 정말 손을 긋지 않으면 매우 심각해진다. 라고 걱정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뭐 다음 질문에 다음 질문에도 있습니다만 네. 이렇게 이제 검사들에 대한 탄핵을 최근에 민주당이 2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 전에 또 한 분이 계셨고 그러면 이제 이게 초유의 일이니까 사람들은 굉장히 이것에 대해서 낯설어 합니다. 그러나 이제 지금 검찰들은 어떤 범죄를 저질러도 내부에서 자정 기능이 거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통제받지 않는 권력이라는 거죠. 과거의 군사 독재 정권 같은 경우에는 검찰을 중정이라든지 이런 데서 상당히 통제하고 관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군인 세력들이 다 물러나고 빠지면서 검찰은 완전히 그 홀로 권력을 휘두르는 독립된 권력기관이 되어버렸고 통제받지 않다 보니까 검찰이 무소불위가 되면서 스스로 더 부패하고 더 통제되지 않는 상황에서 유일하게 지금 통제할 수 있는 길이 공수처하고 국회밖에 없습니다. 예. 그 이제 국회가 공수처는 뭐 있으나 마나한 지금 수준이고 국회가 이제 비로소 검찰 통제의 행정부 통제의 기능을 한 거죠. 예. 이제 이 기능이 제대로 가면은 어느 정도의 이제 균형이 잘 피어질 거라고 봅니다만은 워낙 저쪽에서 이제 이 탄핵에 대한 나쁜 이미지를 캠페인을 하고 있다 보니까 탄핵이라는 게 마치 뭐 잘못된 일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죠. 탄핵이라는 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삼권 분립 국가잖아요. 그리고 이 삼권이 엄격하게 분립이 돼야 되는 것은 대통령제에서 아주 필수적인 내각제는 좀 달라요. 그죠? 행정부와 입법부가 이렇게 혼재돼 있지 않습니까? 기능 자체가. 그런데 대통령제 워낙 행정부 수반이 대통령의 권한이 막강하다 보니까 그것을 어떻게 견제할 거냐에 이 어떤 권력 구조의 설계의 핵심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지금 문제가 뭐냐? 대통령의 권한은 막강한데 대통령을 견제하는 권한과 기능들은 다 형해화돼 있고 모든 권한들이 대통령 중심으로 임명권이 다 설계돼. 근데 이렇게 된 이유는 사실은 거슬러 올라가면 삼김 시대의 이 보수 정치들이 그분들이 독재를 타도한다라고 하면서 자신이 대통령이 됐을 때 이 권한을 어떻게 일방적으로 행사해서 장악할 것인가에 관심이 있었거든요. 솔직히.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게 87년 맞습니다. 그래서 뭐냐 하면 저는요. 이제 시대가요.
이 헌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더 이상 우리 앞으로 못 나가는 시대로 왔어요. 그리고 이 검찰의 탄핵 문제나 이런 것도 국회 권능의 일부라고 봐야 되고 사실은 검찰의 어떤 이 상명하복의 검사 통일체 원칙도 그 6, 70년대의 잔재인데 다른 기관들은 거의 다 개혁이 됐는데 유일하게 남아있는 기관이 바로 검찰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제 국회가 가지고 있는 권한인데 한 번도 제대로 행사해보지 못한 권한이에요. 그런데 그걸 비로소 지금에 와서 한번 국회가 자기 권한을 제대로 행사해보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걸 너무 네거티브하게 볼 필요가 없다. 제대로 하고 있는 권한 중에 하나다. 제가 그 보수 정치인이지만 보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과거에 6, 70년대식의 권위주의식의 보수가 있고 그 이후에 민주화된 이후에 자유주의죠. 그러니까 서양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그 보수 정치가 있는 거예요. 보수주의 내지 자유주의인데 이런 어떤 두 개의 큰 세력이 사실은 보수 세력권 안에서 지금 투쟁 중에 있다. 이렇게 인식하셔야 돼요. 저는 역사가 앞으로 가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이게 양당 정치 속에서 자꾸 진영으로 판단을 하다 보니까 국민들이 정확하게 이것을 못 보고 계시는 것 같다. 이게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국회가 바라보고 있는 탄핵에 대한 말씀을 두 분이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지금 시간이 2분 정도 남아있는데 반대로 대통령은 지금 거부권을 3번째 행사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앞으로 다가올 또 선거제 개편 얘기도 있을 것이고 좀 현 정국에 대한 말씀을 1분씩 제가 나눠서 들으면서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허성무 전 시장입니다. 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거 역시 이제 자기에게 주어진 권한은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됐을 경우에 국회에서 법으로 통과됐을 경우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정권에서만 지금 연이어서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역대로 보면 낯선 경우입니다. 아주 낯선 경우죠. 그것은 이제 대통령이 국회가 가지고 있는 그 권한 또 민심을 정면으로 거스르고 있다. 물론 뭐 명분 대통령의 명분이 따로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반복되는 것은 국민에게 대해서 정면으로 맞서는 그런 거기 때문에 대통령이나 이 정부의 미래에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많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 이전에 해임 결의안이라는 게 있었지 않습니까? 국회 국무위원이나 국무총리에 대한 과거 정부에서는 해임 결의안이 국회에서 나오면은 다 받아들였어요. 박정희도 대통령도 받아들였고 전두환 대통령도 받아들이고 다 받아들여 줬어요. 그게 이제 국회를 존중하는 거고 또 그렇게 해임 결의안을 냈을 때 그만한 이유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다시 정치를 복원해가는 과정이 됐는데 해임 결의안도 전부 거부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정치가 없는 거죠. 없다 보니까 결국 탄핵안까지 다 이렇게 나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결국 이거는 이제 다음 총선으로 정리될 수밖에 없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당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이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이다. 왜냐하면 총선에서요. 소수당이라서 국정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니까 좀 뒷받침해 주세요라고 국민들한테 호소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러려면 이 어떤 국회의 어떤 막강한 입법 권한에 밀려가지고 대통령이 아무것도 못하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여야 그 말이 설득력이 있는 거예요. 근데 국민들이 딱 볼 때는 아니 뭐 할 때마다 다 거부권 행사하고 전부 이렇게 사퇴시켜버리고 다 형해화시켜버리고 탄핵도 그렇고 그냥 다 버틴단 말이죠. 누구도 그냥 자연스럽게 물러나거나 국회의 어떤 권능에 이렇게 승복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국회라는 것은 국민을 대변하는 기관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국민들이 볼 때 어떤 여론이 일어날 거냐. 아니 국회가 오히려 무기력해 보인다. 야당이 무슨 바보 같다.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죠.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면 끝인데 근데 법안이 예를 들면 그중에 반 정도를 통과시키고 반을 거부권 이것도 아니고 주요한 법안들을 일일이 다 거부권 행사해서 무력화시키니까 그러면 이게 중도층이 어떻게 움직이냐면 야당한테 힘 실어줘야 되겠다. 이렇게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혀 전략적이지도 않고 정무적 판단이 전혀 안 되고 민심을 완전히 무시하는 정치를 하고 있다. 이것은 근데 끝이 어떻게 갈 건지 너무 빤히 보이는데 이러면 안 된다. 이것은 옛날에 그 물태우라고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그때 아주 대표적인 그 여소야대 정국이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물태우라고 했지만 그 정국에서는 그렇게 가야 이게 유지가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부족해서 여기서 마무리해야겠고 저희가 이제 다다음 주에 또 두 분과 함께 할 텐데 그때 되면 이제 개각 결과물도 있을 것이고 신임 방통위원장 누구일까도 궁금하고 특히나 그
쌍특검 이번 주 또 정기국회 내 마지막 본회의도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결과물들을 다 모아서 또 2주 뒤에 두 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주 전 국회의원, 허성모 전 창원시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